미국 증시가 미국의 시리아에 대한 공습이 임박했다는 전망과 우려가 확산돼 큰 폭으로 떨어지며 마감했습니다. 특히 이르면 29일쯤 미국이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개시할 것이라는 소식에 뉴욕 증시가 요동쳤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14% 폭락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1.59%, 2.16% 내렸습니다. 한편 주가가 급락하자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도 12.14% 뛰며 16.82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추락했습니다. 특히 하루 낙폭으로는 9주일 만에 가장 컸습니다. 시리아에 대한 미국 등의 공습이 임박했다는 우려감이 위험자산 회피를 야기한 탓이었습니다. 영국 증시는 0.7% 하락했으며 독일과 프랑스 증시도 각각 2.0%, 2.1% 하락했습니다. 미국이 빠르면 오는 29일쯤 시리아 공격을 시작할 것이라고 27일 미 MBC 방송이 전했습니다. 이날 MBC는 한 고위 관료의 말을 빌어 미사일 공격을 준비 중에 있다며 백악관은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를 응징하는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공식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사흘간의 공격을 예상하고 있으며 시리아 바샤르 아사드 대통령에게 국제사회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아 내전에 미군이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금값과 국제 유가가 요동쳤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10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3 9센트 오른 배럴당 $109 1센트의 거래를 거래되며 지난해 2월 이후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값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12월 금은 전날보다 2% 상승한 온수당 $1,420 20센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마감 기준으로는 지난 5월 14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27일 미국의 민간 시장 조사업체인 컨퍼런스 보드는 이번 달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81.5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달의 80.0에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사전 전망치인 78.0을 웃돌았습니다. 린 프랑코 컨퍼런스 보드 이사는 이번 달 소비자 신뢰지수가 소폭 상승했다며 이는 단기적인 기대 심리가 높아진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대도시 주택가격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망치에는 못 미치는 등 상승세가 둔화되는 조짐입니다. 2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S&P와 케이스 슐러가 이날 발표한 지난 6월 중 20개 대도시 주택가격 지수는 계절 조정 전월 대비 0.9% 상승했습니다. 이는 앞선 5월의 1.0% 상승은 물론이고 시장 전망치에도 다소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데이비 플리처 S&P 다우존스지수위원회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집값 지표는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그 속도는 다소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네, 앞서 미국 증시는 경제 지표는 결과가 그리 나쁘지는 않았지만 이틀 연속으로 하락 마무리됐습니다. 낙폭은 전일보다 더 크게 나타났는데요. 미국의 시리아에 대한 공습 우려감이 커지게 되자 투자 심리가 더 급격하게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우지수가 1%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2%대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 지수도 13%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반면 국제 유가와 금값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9까지 올랐습니다. 금값도 동반 상승했고요. 유럽 증시도 시리아 사태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면서 1%에서 2%대로 크게 내렸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증시에는 중동에 대한 우려가 새로운 악재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간밤 마감된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출발합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들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비교적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1%에서 2%대로 급락했는데 이제 글로벌 증시에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아닌 중동 우려가 새로운 악재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어제도 이제 잠깐 나왔었는데요. 예. 이 미국이 시리아와 개전을 하겠다라는 선언적인 의미가 네. 시장에 좀 부담으로 계속적으로 현재 작용이 됐습니다. 뉴욕 증시도 이틀째 하락이 됐고 유럽 증시도 별반 좋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1.14%가 내려갔는데요. 14,776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는 3,578포인트, 2.16%나 내렸습니다. S&P 500 지수는 1.59%가 내린 1,630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뉴욕 금융시장의 분위기는 위험자산 기피 심리가 커지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는 이런 양상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2.71%로 7bp 하락하는 등 국채는 강세기죠. 그 다음에 증시는 좀 부진한 이런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리아의 화학무기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빠르면 29일 날 영국과 프랑스와 공동 군사작전 참여를 현재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도 지표는 좋은 부분이 있었지만 이 시리아 개전 선언에 따른 우려감으로 좀 낙폭이 컸는데요. 영국의 FTSE 지수는 0.79%가 하락한 6,440포인트로 마감이 됐고 독일 닥스 지수는 2.28%나 내렸습니다. 프랑스의 깍그 지수도 2.42%가 내려갔고 이탈리아 MIB 지수도 2.34% 내려가는 등 좋지 않은 흐름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유럽 증시에서는 독일의 기업 신뢰 지수 8월 수치가 107.5로 예상치 107을 웃도는 수치로 좋은 경제 지표가 나왔지만 이 시리아 개전 선언으로 인한 불편한 신기가 계속적으로 증시에 다분히 좀 부담을 가중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리아 쇼크가 금융시장에 새롭게 타격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MBC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이제 29일 정도에 미국이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시장에 튀어나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이 중동 문제의 개입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인지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칼끝은 시리아를 겨누고 있지만 네. 그동안 계속 그 종이호랑이 아니냐, 네. 미국의 그 중동에서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이런 그 볼멘 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군사비의 지출을 삭감하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좀 머뭇거린 이런 흐름이었는데요. 이 그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에 대해서 일단 공격 태세를 가져가고 전반적으로는 이집트 문제까지도 포괄해서 이제 접근하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같이 이제 이 군사작전에 참여할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고요. 캐머런 총리도 이런 미국을 지지한다는 의사가 바로 새벽에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이 정권이 이란과 리비아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 세력과 이제 같이 연합되어 있는 세력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시리아 반군을 지지하는 일부 중동 국가와 미국이 이제 개전에 참여함으로써 중동에서의 더 이상의 급박한 형태의 국지전 양상을 미국이 참아내기 어려운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러시아는 이 아사드 시리아 정권에 대해서는 묵시적으로 개입을 안 하고 이를 지지하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개전을 준비한다는 소식에 반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좀 껄끄러운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 달 5일과 6일 날 있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릴 G20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이 시리아 사태와 관련된 모종의 회담이 좀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이집트에서 나오고 있는 군부 독재와 이슬람 정교, 무슬림 형제장과의 현재 끊이지 않고 있는 정쟁, 내전 사태 이런 부분도 아울러서 미국이 해결책을 가다는 이런 수순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달 있을 G20 회담에서 미국과 러시아 정상들이 만나서 어느 정도의 좀 결과가 좀 좋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제 신흥국 증시도 이 시리아 소크 때문에 부진하는 모습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이사님께서 지칭해 주셨던 TBS 국가들 중심으로 부진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잭슨홀 연설에서도 이제 그 신흥국 자체적으로 네. 대응 태세를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그 얘기도 나왔고요. 이런 그 어려움 속에서 이제 시리아 분쟁에 미국이 개입한다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신흥국 증시와 통화, 채권 가격이 모두 좋지 않은 트리플 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동의 이른바 중동 지역의 가장 금융시장으로서는 중요한 부분이 이제 두바이 증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증시가 7%나 폭락했습니다. 지난 5월 23일 버네키 의장이 양적 간의 축소의 대강의 내용을 개진한 이런 흐름에서 일본 증시가 5월 23일 7% 폭락했는데요. 이와 유사한 그 수치가 현재 중동의 두바이 증시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제 인도네시아 루피아나 인도의 루피 사상 최저치 행진이 계속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증시는 어제 3.71%가 떨어졌고요. 인도의 센섹스 지수도 3.18% 하락하는 등 인도와 인도네시아 좋지 않은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어제는 이제 필리핀까지 불똥이 튀는 이런 양상이었습니다. 필리핀의 페소화가 31개월 만에 최저치 수준으로 현재 떨어졌고요. 필리핀의 PSEI 지수가 4% 가까이 폭락하는 등 어제 홍역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부진한 가운데서도 중국 증시는 그나마 좀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TBS 국가들을 얘기를 드리면서 이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링의 개시에 가장 안전한 지대가 중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 상해 지수는 어제 0.34% 올랐고 선전 CS300 지수도 0.23% 상승하면서 신흥국과 중국과의 차별화 양상도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따라서 시리아 작전이 얼마나 길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의 풍향계에 따라서 신흥국 증시가 다소 부정적 영향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리아 문제가 요즘 급격하게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면서 약간 관심 밖으로 있었던 연준 의장 후임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CNBC 방송이 버냉키 의장 후임으로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유력하다고 전망했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잭슨홀 연설에서는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 거기서 분위기도 서머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의중대로 서머스를 지명할지도 상당히 궁금하다고 보겠습니다. 9월 노동절 이후에 이제 지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미국의 대표 경제 채널인 CNBC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로렌스 서머스가 유력하다라고 새벽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로렌스 서머스는 그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 제1기 때 백악관 최고 자문관을 지내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눴고요. 특히 위기 국면에서 같이 머리를 맞댄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바마 대통령의 신뢰가 두텁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자넷 옐런과는 대면이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월가에서 밀고 있는 심증적으로 밀고 있는 자넷 옐런보다는 서머스를 좀 선호하는 이런 입장인데요. 만약에 서머스가 지명이 될 경우 옐런을 지명하는 것보다는 뉴욕 증시에 다소 부정적 여파가 조금은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의 속도를 좀 낼 것으로 서머스는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다소 부담이 커진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옐런 부의장보다는 랜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 쪽으로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전망 들어봤습니다. 한편 금값이 온스당 1,400달러 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중동 리스크 때문인데요. 5월 이후 처음 보는 수치인 것 같아요. 그렇죠. 1,420달러. 예. 그 투자자 여러분들도 1,420달러까지 올라왔네요. 이렇게 네. 이제 말씀하실 텐데요. 오래간만에 금값이 안전자산 선호 이런 현상 때문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WTI 유가도 2.9% 오른 109달러 1센트, 110달러 언저리까지 올라왔는데요. 역시 이제 중동 리스크가 한 몫을 했고 금 가격도 온스당 1,420달러 20센트로 2%나 올랐습니다. 5월 중순 이후 1,400달러 회복은 4개월 만에, 거의 4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당분간 시리아전의 여파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분간 좀 가격이 출렁거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있고요. 가격은 좀 윗방향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지난달만 하더라도 뱅크 오브 멜린치만 올해 3, 4분기 금 가격이 1,300달러는 유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골드만삭스나 크레딧 스위스는 향후 1년 내에 1,100달러, 1,050달러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 가격이 이제 무색하게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금 가격이 오르는 부분은 역시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 있겠지만 중국이 경제 체질이 예상보다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면서 금 가격의 투기적 수요가 다소 현재 회복되는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중국의 대표적인 부호인 리카싱 그룹의 리카싱 회장이 추가적으로 금광에 투자하겠다라는 그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데요. 리카싱 그룹은 캐나다의 임페리얼 상업은행 CIBC와 함께 금채굴 기업에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리카싱 회장은 온스당 1,700달러와 1,800달러 수준보다 상당히 현재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밝힘으로써 중국이 가장 큰 현재 금 수요를 북돋는 이런 그 제1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본 쪽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베 총리가 소비세 인상을 다시 한번 예정대로 추진하겠다 재강조했다고 하는데요.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베 총리의 의중을 이제 좀 간파하는 아수다로 부총리가 이제 발언이 좀 있었는데요. 네. BOJ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도 최근에 이번 달에도 이제 국내 일본 TV와의 기자회견에서도 소비세 인상 이런 부분을 좀 관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수다로 부총리도 지지난달에 한번 이 소비세 인상 예정대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한번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소비세 인상 쪽으로 이제 좀 기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소비세를 5%로 인상하더라도 연간 세수 확보 규모는 7조엔에서 8조엔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8조엔 정도의 추가 예산을 특별 예산으로 푼다고 한다면 큰 변동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베 총리가 최근 불거진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는 이런 내용들, 이런 부분은 좀 부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법인세 인하 카드와 소비세 인상 카드를 함께 내놓는 이런 부분으로서 시장의 충격을 줄이는 양태가 9월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나저나 9월 증시는 다소 부담이 커진 부분이 투자자들께서 목도해야 될 이런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일본이 소비세 인상과 법인세 인하라는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지가 이 관심으로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슈 진단 코너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준의 골드박스 시간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장중에 그래도 상승폭을 좀 유지하나 싶었지만 결국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거래일에 아시아 증시 부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선전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도 매수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요? 오늘 장도 한번 전망해 볼까요? 예. 일단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수가 급락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어제 이제 그 장중에 아침에 이제 그 하락 출발을 해서 상당히 좀 불안한 상태에서 이제 장이 좀 시작됐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그 기관들은 좀 관망을 하는 분위기에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에 따라서 지수가 한동안 이제 그 플러스 전환까지도 진행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오후장 들면서 이제 그 아시아 주변 증시였던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부담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시리아 여파로 관련해가지고 인도네시아가 다시 이제 급락을 하고요. 필리핀까지 좀 확산되는 분위기에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에서 선진 시장보다는 이머징 시장에서의 어떤 하락폭이 급격하게 확대되다 보니까 국내 증시 역시도 상승폭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이제 장 막판 무렵에 차익 매물들이 좀 쏟아지면서 지수는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전일 이제 그 하락하는 데 있어서 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긍정적으로 일단 보여지지만 결국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 수급의 부담 요인은 이제 프로그램 매도 규모입니다. 프로그램 매도 규모가 전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1,500억 정도 지금 추해가 되면서 지수 상승의 어떤 걸림돌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돌발적으로 지금 발생하는 시리아 여파에 대한 불안감이 또 한 번 증시를 좀 억누르는 그런 흐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 비해서 하락폭이 좀 상당히 컸습니다. 코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지만 아마도 그 기관들이 이제 포트 변경 쪽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제 그 기관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었던 코스닥 종목 내지는 중소형주 종목에 대해서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변경이 좀 진행되는 걸로 일단 보이고요. 그에 따라서 일부 포트에서 제외되는 종목 내지는 비중 축소를 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강하게 좀 매도를 하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외국 기관들의 이러한 움직임들은 금요일부터 좀 나타났던 부분이고요. 전일 같은 경우에도 매도 규모가 좀 더 확대되는 이런 분위기를 좀 보였는데 전일 이제 그 코스닥이 더 하락폭을 좀 키웠던 곳이 기관의 포트 변경에 따른 그 매도가 이어지는 가운데서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상대적으로 확대됐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도 오늘까지는 좀 작용을 할 걸로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건설주 같은 경우에 전혀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부동산 활성화 대책 기대감에 따라서 전일 급등을 보였는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GS건설이 이제 8%대 그리고 이제 현대산업이 3.6%대 상승을 하고 대부분의 건설주들이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GS건설이 8%대 움직이는 것은 결국은 낙폭이 그동안 가장 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확대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오늘 대책이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건설주의 향방들이 좀 중요하게 좀 변화가 좀 미칠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9월에 이제 지금 이제 9월을 지금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그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이 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증시에 미칠 변수들 간단하게 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증시에 미칠 변수들은 미국 부채 한도 FOMC의 협상,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방향을 좀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요. 결국 최악의 국면은 안 나타나리라고 보지만 결국 이것이 또한 증시에서는 계속 불확실성으로 좀 남아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발 금융위기, 결국 이게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을 억눌렀던 요소 중에 하나인데, 결국 이제 인도발 금융위기에 대한 진행 속도는 지금 이제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하락으로 진행을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진정되는 여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G20 정상회담이 이제 5일에서부터 6일까지 예정돼 있는 상태이고요. 이집트 문제 확대에 따른 유가 불안 현상은 지금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또 봐야 될 게 17일, 18일 날 FOMC 회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2일 날 독일 총선이 있을 것 같고 월말에는 일본 소비세 인상. 지금 이러한 모든 지금 일정들이 증시에는 지금 상당히 이제 부담 요소로 좀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인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계속 이제
이제 지뢰밭을 좀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상당한 지금 불안한 상태의 불확실성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들 잘 체크하셔가지고 향후 방향들 나오는 거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금일장에 대한 점검은 좀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이제 금일장세 전망에서는 돌발 악재가 지금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대부분의 내용은 증시에서 이제 수용을 해서 녹아 들어갔던 부분들이라고 일단 보면 돌발 악재는 시리아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이러한 돌발 악재들이 지금 실현하면서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 이제 국내 증시가 전일까지는 그렇게 큰 폭으로 그 하락형의 압력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 상당히 좀 불안한 상태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 조정이 어차피 불가피할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준선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요. 일단 거래소 기준으로 1850, 코스닥 기준으로 전저점이 무너지지 않는 514를 지지받는 거를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파생 동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만약에 외국인들이 공격적인 매도 방향이 나온다면 장은 좀 부담스러운 요소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일단 보수적 대응, 매도 매수 자제하고 현재 지수가 하단을 잡는 데까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방향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그 대응 전략이 새로 정리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일단 오늘 하루만큼은 철저하게 관망하면서 장의 흐름이 추가적인 하락이 안 되는 여부를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앞으로 향후 증시에 미칠 이슈들 모두 정리해 주셨습니다. 대부분 9월에 불확실성 요소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증시 이런 불확실성 요소들, 지뢰밭을 헤쳐나가는 것처럼 헤쳐나갈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 오늘 증시는 앞서 글로벌 증시가 많이 내렸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겠다. 보수적인 대응, 관망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전략시간 이어서 함께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한 주간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이슈들 정리해보고 앞으로 시장을 또 내다보는 시간 함께 마련하고 있는데요.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정승현 과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 한 주간 국내 시장에 떠올랐었던 굵직한 이슈들부터 정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 이어서 사실 이번 주까지 이어지는 이슈들이 대부분 비슷한 이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지난주 사실 구리 가격 그리고 금 가격 최근까지 금 가격이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이 구리와 금 가격,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배경, 이유들은 전반적으로 시장 전반에 깔려있는 경기 회복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동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배경은 있습니다만, 그 배경을 차치하고서라도 전반적으로 구리 가격이 턴을 하는 그 배경 자체는, 구리 가격이 사실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로 가장 핵심적인 원자재라고 봤을 때, 최근에 구리 가격의 반등의 흐름 자체들은 경기가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슈죠. 인도네시아, 필리핀까지 그 신흥국 우려감으로 시장의 단기 조정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 지난주까지 이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다시 이 내용들은 시장에 또 다시 불거지게 되면 단기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충분히 줄 수 있고, 그리고 하지만 그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런 우려감들이 단기적인
금융시장의 조정에 빌미는 제공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보면 인도와 인도네시아 지금 현재 처한 상황과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라고 봤을 때는 신흥국 우려감이 우리 증시에 아주 큰 중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라고 본다면 조정 시 매수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보시는 것도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신흥국 우려감들이 사실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에 좀 더 그림자가 짙게 들이우고 있다. 이 부분도 지난주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코스닥의 최근의 흐름들,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면 일단 코스피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낙폭이 나오면 연기금에 좀 공격적인 매수, 어제 같은 시장에서도 연기금이 1,000억 이상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의 방어, 안전판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코스닥은 그렇지 못하죠. 어제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이 거의 800억가량 나오면서 지수가 급락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코스닥 시장에 단기적으로 좀 차익 매물들이 급하게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신흥국의 우려감 이런 핑계로 빌미를 삼아서 단기적으로 좀 급락 패턴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지난주 계속적으로 우리 시장의 좀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서 이번 주까지 이어지고 있는 굵직한 이슈들 정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한 주간 시장을 움직일 만한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9월 증시가 시작되고요. 네. 지금부터 이제 시장을 관전하셔야 될 포인트 자체는 결국 계속적으로 시리아 문제라든지, 그리고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그런 환율 위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우리 시장의 외국인의 매매 행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장에서 기관이 갖고 있는 시장의 스탠스 자체는 외국인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1900 하단에서는 적극적인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이 진행하고 있는 우리 시장의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 확보는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지만, 하지만 외국인이 좀 더 파생과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매도 플레이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은 단기 좀 충격이 불가피한 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해외발 악재들, 신흥국 우려감, 그리고 시리아 이런 문제들이 외국인의 어떤 매매 동향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이번 다음 주 증시를 이끌어갈지, 이 부분이 상당히 주요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번 달, 이번 주 내일, 그리고 8월 30일까지 해서 코스닥의 실적 발표가 거의 전 종목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2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에 대한 우려감, 불확실성 해소,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을 안고 가기 싫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메이저 입장에서는 어제 급한 매물들이 출회가 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일단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끝난 이후에는 이제 3분기부터 어떤 식으로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 가느냐, 그리고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냐, 그리고 상반기 때 성장 스토리만으로 올라왔던 종목들이 이제 3분기부터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냐, 이런 부분들이 메이저 입장에서는 이런 기업들을 발굴하는 노력들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좀 급한 매물들에 의해서 큰 조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실적 발표 마무리 이후에 3분기에 대한 성장 스토리를 갖춘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시장에 다시 불거지느냐, 이 부분도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리아 사태, 계속적으로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 우리 증시까지도 조금 단기적으로 시장의 조정의 빌미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하지만 시리아 사태 리스크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악재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이 국면 자체가 전 세계 증시를 계속적으로 압박할 요인은 아니다라고 본다면, 결국 시장의 기업의 증시의 가장 기초적인 펀더멘탈, 그리고 경기 회복 기대감이 미국과 유럽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에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좀 우호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는 시리아 사태로 인해서 단기적인 금융시장의 충격, 조정은 충분히 제공이 될 수가 있다라고 분석이 가능하지만, 중장기적 관점, 하반기 내내 아마 시장의 관심은 양적 완화라든지 이 양적 완화를 하기 위해서 경제 지표가 어떤 식으로 흘러나오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본다면, 일단 단기적으로 시리아 사태로 시장의 조정의 국면이 들어설 때 과연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주식을 팔고 다 나가야 되느냐,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단기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시리아 사태로 조정을 받는 국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해외발 악재들로 우리 시장에도 리스크는 있지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흥국 우려에 그리고 시리아 사태까지 겹쳐진 상황에서 다음 주까지 외국인의 매수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아직까지 노이즈가 있을 때마다 외국인들은 오히려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분할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정을 그렇게 삼아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코스닥은 3분기 실적 중요하게 살펴보자 강조하셨죠. 지금까지 정승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색다른 시각으로 글로벌 이슈 집중 점검하면서 그 숨은 의미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당백 순서 그 첫 번째 라운드부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라운드 1, 레디, 고! 미국 출구 전략으로 인한 신흥국 위기와 관련해 CNN 머니가 연준이 더 적극적으로 충격 완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책임론을 강조했습니다. 네, 어제 바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별 성과 없이 이견만 확인했던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주셨었는데요. CNN머니에서 연준이 보다 적극적인 충격 완화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국 출구 전략 임박 충격으로 인한 신흥국의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좀 경고를 했습니다. 잭슨홀 미팅 때문에 사실 제가 어저께 화가 좀 많이 났었어요. 예. 왜냐하면 남의 나라 얘기하듯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남의 나라는 맞죠. 그렇지만 과거의 미국의 그 움직임을 보면 항상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각국 중앙은행의 의견을 듣고 또 그 시점에서 항상 그 경기부양책을 했어요. 1차 경제부양책, 2차, 3차까지 다 잭슨홀 미팅에 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벤 버냉키 의장이 참여를 안 하면서 네. 그 지역 연준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연준은 연준법에 의해서 미국의 이익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죠. 문제는 뭐냐면 이때까지 잭슨홀을 통해서 각국의 양해를 구하면서 어떤 경기부양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에서 경기부양을 축소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각국 정부의 양해를 구하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서로 조율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죠. 어저께 블러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존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또 얘기를 달리했죠. 결국
그 외국 중앙은행과의 공조 가능성을 좀 제기했고,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어저께 그 발언에 대해서는 여론의 질타가 상당히 좀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만 빠져나간다고 되진 않습니다. 미국이 문제가 돼서 전 세계 글로벌이 초토화 됐다면 미국 양쪽 하나 축소함으로 인해서 글로벌장이 약간 축소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예,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연준의 책임론이 어느 정도 시장에 정확하게 들어서고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이 있지 않겠느냐. 뭐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지만 통화 수합을 통해서 달러를 많이 공급해줘서 예를 들어서 돈을 더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각국이 어떤 자금을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정책을 공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죠. 근데 사실 그 중국과 브라질이나 몇 개국은 약 1,000억 불 정도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기금을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대응 정책으로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출구 전략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연준의 책임론에 대해서 일단 찬성하는 입장이시고요. 공론화 되는 만큼 어느 정도 시장에서 조율이 있을 것이다. 미국의 출구 전략도 시장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라는 게 김동섭 이사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 제이콥 루 재무장관이 정부 주최한도 증액에 협상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가 다시 상한선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 재무장관이 부채 한도 상한 증액에 관해서는 타협할 의지가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다음 달에 개회될 미국 의회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문제다라는 거죠. 예. 결국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해결해야 될 문제고, 행정부는 거기에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네. 특히 공화당에서는 미국한테 계속해서 정부 지출을 줄여라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증세를 하지 말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정부 부채 상한에 대한 부분이 안 되면 디폴트가 오죠. 그것은 이제 정부가 일시적으로 폐쇄 국면을 가져야 되고, 과거에도 한 21일 정도 폐쇄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되면 상당히 어려운데, 루 재무장관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돈이 한 500억 불 정도 있다고 하죠. 근데 이것이 공화당이 생각한 11월까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10월 중순으로 끝나기 때문에 빨리 타협을 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공화당에서 이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지 않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2011년도 9월에 신용등급을 강등신 것도 이거 정부제 상한에 대해서 서로 협상을 못해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잘 해결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사실 정부 부채 상한 문제라든가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리아 사태를 아마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시리아가 약간 냄새가 좀 나죠. 음모론의 냄새가 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외국에 어떻게 보면은 옛날 이라크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였지만 군사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여론의 조성이 좀 필요합니다. 여론의 조성이 보통 한 달에 2달 정도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여론 조성도 없이 내일 29일날 공습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의회라든가 정치권에서는 돌아오는 달에 지금 상당한 어떤 싸움이 벌어질 판에 이 얘기가 먼저 나왔다라는 것은 시리아를 통해서 내부적인 문제를 외부로 돌려서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가져가지 않느냐. 결국 정부적 상한이라든가 예산 문제를 쉽게 가져가기 위한 행정부의 꼼수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화학무로 민간인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라크를 옛날에 침공했던 부분도 이 문제였거든요. 화학무기에 대한 부분. 결국 명분을 얻는다 그러면 오바마로서는 시리아를 공습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문제시되는 부분들을 쉽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구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재무부에서 정치권 빨리 좀 합상을 잘 봐라 부추기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좀 이견이 좀 좁혀지지 않을까, 민주당과 공화당끼리 이견이 좀 좁혀질지 않을까, 다음 달 좀 기대를 해봤고요. 여기에 조금 이 시리아에 대한 꼼수가 숨어있지 않을까라는 게 또 이사님의 의견이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Round 3. Ready, go!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오는 10월 소비세율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감면 역시 함께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일본 정부의 법인세 인하, 소비세 증세로 인한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겠다라는 의지인데 법인세 인하와 소비세 인상이 두 마리 토끼 함께 잡을 수 있을까요? 이게 좀 문제가 있죠. 네. 소비세는 대중을 위한 증세, 법인세는 기업이라는 어떤 활동을 좀 편하게 해주겠다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부자 감세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비세 증세는 악재로 작용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요 근래 N달러가 98엔을 넘어서 99까지 가다가 다시 97엔이 깨지기 시작했거든요. 이틀 만에요. 이 모습을 본다면 소비세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는 악영향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법인세 인하라는 부분, 이것이 설비 투자로 가지 못한다 그러면 법인세는 실패로 돌아갈 확률을 또 열어두고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법인세 인하를 했는데 설비 투자로 그 돈이 못 가게 된다면 일본 경제가 계속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일본의 소비세 증세가 어떤 여론의 그 역풍을 맞을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본 장이 상당히 좀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을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아마도 그 소비세 증세를 통해서 재정 건전화를 가져가고 싶은 그 아베 신조의 뜻이겠지만 이것이 뜻대로만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소비세 증세가 결국 역풍을 몰아올 것이고 법인세 인하도 역시 의도했던 설비 투자로 확대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개박예감 1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